독일군을 역포위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독일군이 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진다는 것은 민족의 소멸,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독일군이 당했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독일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독일군도 질 때가 있구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활성화됩니다.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아주 좀 모시기 힘든 상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렵디 어려운 스탈린에게 쓴소리, 어떤 경우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주코프였던 얘기입니다. 독소 전쟁의 과정은 어땠나요? 독소전쟁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941년 6월 22일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습 공격의 작전명이 바르바로사 작전이었거든요.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 정말로 독일 입장에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941년 10월에는 독일군이 모스크바 방면으로 쾌속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모스크바 크압까지 독일군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스크바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진격했던 독일군의 기세가 모스크바 코앞에서 결국은 막히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유럽 전선에 비해서 이 러시아가 워낙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백 킬로미터의 전진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전선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독일군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킬로미터를 거의 1000킬로미터를 전진을 하면서 공세의 기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1940년에 6주 만에 항복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항복을 하더라도 프랑스인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러시아인, 그리고 슬라브인, 아니면 소련인 같은 경우는 나치 독일에게 열등인간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진다는 것은 국가의 치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민족의 소멸,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죽거나 그 뒤에 정복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거나 마찬가지니까 결사항전에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지만 서부전선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치열한 항전을 당하면서 독일군의 기세가 점점 마모되고 무디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1941년 11월이었었는데,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 독일군의 어떤 전력 소모, 그리고 소련의 엄청난 저항,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국 모스크바를 나치 독일이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1단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독일군이 당했다, 결국 독일군은 1단계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모스크바 점령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소련군의 저항이 아니라 러시아의 추위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냉전 시대에 주로 러시아 및 소련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든 이렇게 폄훼하고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냉전적 사고방식, 아니면 러시아에 관한 어떤 서방의 어떤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멸시, 이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날씨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결국은 인적인 면에서, 인적인 요소, 결국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그리고 항전 의지를 이끌어내는 소련 지도부의 어떤 통솔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단계고요. 2단계는 모스크바 점령 실패한 그 시점부터 1943년 2월까지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 모스크바 공방전 끝나고 나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사이 기간인데요.
비록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역시 나치 독일에게 있었습니다. 소련은 계속 방어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1942년 봄에 스탈린은 다시 독일이 재차 강력한 기세로 침공을 해올 텐데 그 침공의 방향은 아무래도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또 한 번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스크바보다는 러시아 남부 쪽으로 진격의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그 진격의 최종 목표는 오늘날의 카프카즈 그리고 카스피 연안에 있는 유전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을 차지해야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소련군의 어떤 방어의 초점이 모스크바에 가 있을 때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상의 어떤 기습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실제로 기습의 효과가 엄청나게 잘 들여먹혀서 또 한 번 파죽지세로 독일군은 남쪽으로 카프카즈를 향해서 진격할 수 있었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프카즈 방향으로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하여튼 이 카프카즈 3국이 있는 그쪽 지역일 텐데요. 그쪽 지역으로 내려갈 때 이 동쪽 측면에 볼가강이 흐릅니다. 볼가강의 중간 부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가 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단 카프카즈로 내려간 독일군 주력의 방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 스탈린그라드를 확보해야 됐던 곳이고요. 또 하나가 이 카스피해와 카프카즈에서 나오는 자원, 특히 바쿠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이 이 볼가강을 타고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장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볼가강에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독일이 차지하게 되면 이 볼가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장부가 자원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일군 주력의 측방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모스크바로 향하는 석유 자원 및 여러 자원의 물류 이동을 끊어버리면서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탈린그라드로도 독일군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7월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또 스탈린그라드 방면으로 쾌속 진격을 해서 스탈린그라드 코앞까지 다가갔고요. 그리고 이 볼가강 서쪽에 있는 시가지에서 치열한 전투, 즉 시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를 지키려는 소련군과 어떻게든 스탈린그라드 시내까지 점령해서 완전히 이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있는 소련군의 잔존 세력마저 없애려고 하는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시가전이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1942년 겨울까지 지속이 됩니다. 여름에 벌어졌던 전쟁이 겨울까지 지속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서 소련군이 사실은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투지와 인내력과 정신력을 발휘해서 독일군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도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서 얼마 안 남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었죠. 그 상태에서 스탈린그라드 시내에서 소련군 방어군이 목숨을 걸고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독일군에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련의 가장 유명한 명장인 주코프 장군이 스탈린과 상의하면서 반격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차곡차곡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적해 놓은 방어 병력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을 해서 직계발처럼 이 독일군을 끌어안는, 그래서 오히려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작전이 더 기가 막히게 주요를 해서요. 결국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던 독일군이 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독일군의 패배,
패배,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카프카지까지 내려가 있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소련군의 차지가 되면서 거기서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카프카지에 있던 그 수백만 명의 독일군이 결국은 고립무원의 포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급히 철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빛나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의의는 바로 그 전까지 독일군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였고요. 그럼으로써 전 세계, 그러니까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유럽도 아니고 전 세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적이 아니구나, 독일군도 질 때가 있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은 무적의 군대다, 도저히 저 상대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력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단 소련군의 사기가 오르고요. 소련 국민의 사기가 오르고, 당시 유럽에서 그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숨지기고 있던 유럽인들에게도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의의를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사실인데요. 프랑스에서 나치 독일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저항 조직을 우리가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레지스탕스가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시작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처음에는 엄청난 패배의식, 그리고 어떤 무기력감에 시달리면서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 레지스탕스도 상당히 질일멸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활성화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련군에게 패하는 독일군을 보면서 독일이 무적이 아니다, 독일도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저항 의지가 프랑스에서 솟구쳤고, 그것이 바로 레지스탕스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물주기를 바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41년 12월부터 1943년 2월까지의 기간을 독소전쟁의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독일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하다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데 실패하면서 전쟁이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1단계라고 하면, 2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추스린 독일이 이번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남쪽, 특히 스탈린그라드로 주공의 방향을 바꿨는데, 거의 이길 뻔한 전투에서 나치 독일이 소련군의 저항에 밀려서 결국 패배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소련에게 넘어가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이 스탈린그라드 이후의 상황일 텐데요. 이때 이제 굵직굵직한 전투가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943년 여름에 벌어졌던 쿠르스크 전투였습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로 쿠르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일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은 결국 겨울에 졌다. 전쟁을 벌이기에 좋은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는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장점인 기갑전을 펼치지 못했다. 기갑전을 펼칠 수 있는 벌판에서의 싸움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벌판에서 기갑전을 벌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쿠르스크였던 것이죠. 그래서 1943년 여름과 가을께에 독일의 기갑군대와 이 소련의 방어 부대가 쿠르스크에서 격돌을 했는데, 이때
이때 그 독일군의 의도는 쿠르스크에서 대승을 거둬서 소련군의 사기를 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한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주코프 장군의 방어 전략이 주요하면서 이 쿠르스크 전투, 즉 여름철에 벌판에서 벌어진 기갑 전투에서도 독일군이 패배하고 소련군이 승리를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쿠르스크 전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의 주도권이 확실하게 소련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로는 소련은 공격하고 독일은 방어하고 이런 상황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 이전까지는 독일군이 공격하고 소련군이 방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는 그 관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경우는 빠르게, 어떤 경우는 느릿느릿 소련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고, 이런 그 소련군의 그 서진을 힘겹게 독일이 방어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전투가 또 이제 바그라티온 전투, 바그라티온 작전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시기가 194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7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1944년 6월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맹국이었던 영미군과 그리고 소련군이 서로 공조하에 서쪽에서는 영미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고 때 맞춰서 소련군도 독일군을 공격을 하게 됐었는데, 1944년에 독일군을 공격하는 소련군의 작전 이름이 바로 바그라티온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전명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있는 보통 2차 세계대전 개설사,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뭐 세계사 교과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반드시 언급이 되는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동쪽에서 벌어졌던 이 바그라티온 작전은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요.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작전이 바로 이 바그라티온 작전이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원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의 그 방어에 밀려서 영미군이 상당히 고전을 했던 그런 그 작전이었던 데 반해서, 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바그라티온 작전 같은 경우는 불과 그 한 달 사이에 소련군이 남북으로 1000km 전선에서 동쪽에 서쪽으로 700km를 전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주력 부대가 완전히 섬멸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독일군은 이때 그 바그라티온 작전 때 거의 괴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그라티온 작전을 설명할 때 소련군이 독일군의 척추를 꺾어버린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척추가 꺾인 생물이 사실은 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군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에 결국은 전투부대로서의 모든 그 가능성을 소진한 독일은 결국 베를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이게 1945년 4월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소련군이 1945년 4월 말에 베를린을 점령하고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의 거점이었던 독일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낙가망치 소련 깃발을 꽂고요. 비슷한 시기에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나고 나서 베를린을 점령할 때까지가 3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4년간의 기나긴 혈전 끝에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바르바로사 작전부터 모스크바 공방전까지가 1단계, 그리고 모스크바 공방전부터 스탈린그라드 전투까지가 2단계,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베를린 점령까지가 3단계,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쟁 초반 유리했던 독일군이 결국엔 패배한 이유가 뭔가요? 전쟁의 1단계를 놓고 보면요, 이게 사실은 뭐 너무너무 파죽지세로 독일군이 소련군을 압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히틀러가 의도한 대로 단기전으로 소련군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결국은 소련군이 독일을 막아내면서 단기전이 장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독일군의 뭐 교리라고 할까요? 독일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쟁의 속성상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 특화된 군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했더라고 하면은 히틀러의 의도대로, 그리고 독일군이 소원하는 대로 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이 모스크바를 지켜내면서, 소련군이 지켜내면서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의도가 어긋나고 결국 장기전에 유리한 소련군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군이 왜 패배했는가, 소련군이 왜 승리하게 됐는가를 또 따져보려면 이건 뭐 사실은 2시간, 3시간 설명으로도 모자라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단기전이 실패하고 장기전으로 전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패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독일이란 나라와 그 소련이란 나라의 어떤 역사적 경험의 차이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작은 뭐랄까요, 그 전선에서 아니면 영토에서 주로 싸우는 군대였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위주로 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투닥투닥투닥 와장창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 쪽에 특화되어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이 러시아는 유럽보다 훨씬, 그러니까 서유럽보다 훨씬 큰 영토에서, 또 벌판에서, 산이 없는 벌판에서 전쟁을 해왔던 나라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로 동쪽에는 유목민족과 그 전투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넓은 벌판에서, 그리고 또 유목민과의 그 전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 그래서 유목민들의 전쟁을 보면은 이 얼마만큼 보급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보통 판가름 나는데, 전투 위주의 독일군하고 보급 위주의 소련군하고 격돌했을 때 결국 장기전이 되면은 보급 위주의 소련군이 결국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은 속성이 다른 두 나라, 속성이 다른 두 군대가 마주쳤는데,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로 따라서 두 나라의 두 군대의 승패가 엇갈릴 텐데요.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결국은 소련군이 독일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코프 장군 잘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사실은 그 주코프 장군은 직책을 따지자면 뭐 상당히 중간에 변화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독소전쟁 기간 동안에 소련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뛰어난 야전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정말로 위기에 몰렸을 때 스탈린이 가장 급하다고 여기는 전선에 주코프를 투입하면 반드시 그 지역을 지켜내고 승리를 거두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의 소유자였고요. 야전형 사령관이면서도 또 참모형이라고 할까요? 전체 그 계획을 짜고 대규모 전략을 짜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출중했죠. 그래서 야전 사령관이기도 하고 대전략을 짜는 그런 참모형 그 장군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스탈린일 텐데요. 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아주 그 좀 모시기 힘든 상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그 독지자이고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군사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상대했어야 되는데, 이 대개의 경우는 스탈린의 권위라든지 카리스마에 눌려서 이 장군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그 어렵디 어려운 상관이었던 스탈린에게 쓴소리, 직언, 아니면 어떤 경우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주코프였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몰렸을 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이 전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그런 스탈린이 전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 바로 주코프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야전 지휘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전략을 짜는 장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과 이 소련 군부의 어떤 원활한 어떤 상호 관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장군을 꼽자면 반드시 주코프 장군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로 뛰어난 군인이었냐 하면요, 아예 역사가들이 주코프 장군도 한 번은 실수를 해서 전투에 졌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쟁이 나올 정도로 아예 학술서 한 권이요, 주코프 장군이 과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전투에서 지기도 했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학술서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런 뛰어난 평판을 얻고 있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에 아이젠하워 장군, 패틴 장군, 그다음에 몽고메리 장군, 아니면 독일의 롬멜 장군, 이런 장군들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관한 평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주코프 장군에 관한 책이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소련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은 껄끄럽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에 관한 어떤 책이 나온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거북해하는 분이 없지 않을긴 할 텐데,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역사의 영역에 들어간 사건이고,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련의 장군이었던 주코프 장군에 관한 책이라든지 평전은 우리가 과거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주코프 장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코프 장군이 쓴 그 회고록이 있거든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언젠가 한번은 우리 말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꼭 해내고 싶은 학술적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러시아죠. 상당히 그 각지에 동상도 서 있고, 지금은 공산주의 이념에서 탈피해서 공산주의 시절의 어떤 전통을 부정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오늘날의 러시아지만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오늘날에도 러시아 국민들은 주코프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크게는 역사, 좀 줄이면은 서양사,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지역으로는 유럽 및 러시아입니다. 저는 주제로는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공전은 여러 권 있는데 단독 저서가 아직 없어서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단독 저서로 한 2권, 3권 정도의 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2, 3년 뒤에는 꼭 제 이름으로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그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책이 영어 원제는 러시아스 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오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뛰어난 역사학자가 쓴 독소전쟁 개설서인데요. 원래는 그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서 당시 독소전쟁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그 도움이 됐던 책이었는데, 올해 지난달에 이게 그 복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 원제에 충실하게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니면 설명드릴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명하고 선전하고 싶은 책이 우리말 제목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스멜서 그리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의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것을 몇 해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 동안 혈맹 관계였다는 말은 제가 논의 드렸었는데,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절친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5년 뒤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냉전으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동안 러시아 및 소련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벗이다,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미국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정치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과 여러 해 전에 우리는 러시아를, 소련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불과 몇 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미국인의 집단 기억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즉 소련은 우리의 친구고 독일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불과 몇 년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소련은 우리의 적이고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가해자였고 소련은 피해자였죠.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독일은 피해자가 되고요. 소련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전후에 특히 냉전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시기라고 하더라도 왜 그 미국인들이 오히려 과거의 적이었던 독일에게 호감을 느끼고 전쟁 동안 그 벗이었던 소련에게는 냉전 시대 때 그 심한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를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에 소련은 오합지졸, 야만적인 군대, 그리고 독일군은 비록 전쟁에 졌지만 뛰어난 군대, 아주 효율적인 군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승리할 법했지만 소련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인력을 갈아 넣어서 싸우는 소련의 전술에 전략에 밀려서 패했던 위대한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신화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독일군에 대한 환상이란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를 아주 면밀히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서전쟁을 이해하는 두 책으로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 두 권을 권장합니다.